자, 인사합시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족집게 백선 한 날입니다. 족집게 백선 100문제 좀 넘더라고요. 116문제? 예, 116문제 정도 될 것 같고, 이렇게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서비스업 입지론 하면 계산 문제가 딱 3개 나오거든요. 그 계산 문제는 한 테마에 다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100문제가 조금 넘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막 100개 아니라고 지랄하면 안 돼. 예. 미리 말씀드립니다. 100개보다 살짝 넘는다. 그 백선은 이제 우리 사실 이론이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파트고, 사실은 이제 문제풀이의 어떤 총정리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그냥 하는 얘기인데, 그 시험이 끝나고 나면 이제 그 적중률이라고 하거든요. 적중률. 그래서 우리 이 교재에서 실제 시험 문제, 예를 들면 지문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교재 지문 가지고 해서 이렇게 적중률이 몇 프로냐 뭐 이런 거 따진단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는, 여러분들은 시험 끝나고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다른 쌤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쌤들 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팩트니까, 자기 뭐 이렇게 백선 몇 번에서 이 문제 출제됐고, 동영 몇 번에서 이 문제 출제됐고, 그다음에 문제집 몇 번에서 이 문제 출제됐다, 이렇게 해서 교재를 좀 약간 짜치게 여러 개를 가져오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백선 하나만 가지고 적중률을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백선 몇 번에 요게 나왔고, 백선 몇 번에 요게 나왔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적중률로 치자면 한 8, 90% 이상, 제가 보수적으로 잡은 겁니다. 또 나중에 일일이 비교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더라고. 그래서 한 8, 90% 정도, 경우에 따라서는 거의 다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중률은 안심하고 보셔도 되는 그런 교재이고요. 제가 그 문제풀이를 하면서 가장 여러분들이 안쓰러운 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특정 문제를 보다가 이렇게 공부를 하시다가 좀 이해가 안 된다 싶은 내용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예, 그런 문제들을 자꾸 찾아가더라고요. 요약집이나 뭐 기본서나 아니면 시크릿 노트나 이렇게 찾아가시는데, 그 시간이 저는 너무 아깝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요 시기, 그 9월달, 10월달을 보내는 시기는 정말 그야말로 이렇게 말 그대로 분과 초를 쪼개서 써야 되는 그런 중요한 순간, 중요한 시간, 아주 금과 같은 시간들인데, 그 시간에 찾으러 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시간 낭비를 좀 많이 한다라는 취지에서요, 제 백서는 문제마다 문제풀이 팁을 전부 다 달았습니다. 문제풀이 팁을 전부 다 달았습니다. 그래서 백선 공부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면, 잠깐 한번 볼까요? 교재 구경 좀 하고 가겠습니다. 1쪽에 가시면 제목이 뭐죠?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죠. 그래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 문제가 있고, 밑에 보시면 뭐가 있죠? 문제풀이 팁이 있죠. 그래서 요 팁은 그 문제 해설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요 문제를 풀기 위한 이론인데, 요 이론은 우리가 기존에 이제 이론 통합 이론서도 있고요, 요약집도 있고요, 시크릿 노트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보다 더 축약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론의 축약의 축약이니까 그야말로 엑기스 이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요 그 문제풀이 팁을 갖다가 열심히 학습하시면 반드시 그 위에 있는 문제가 풀리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예. 두 번째 제목이 뭐죠? 토지정착물이죠. 토지정착물 테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 밑에 있는 문제풀이 팁이 필요하고요. 요 팁이 해결이 되면 그 위에 있는 문제가 풀리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간혹 뭐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지금 팁을 받는데 이렇게 문제가 안 풀리는 건 어떡하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팁을 받는데 문제가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은요, 놓아주세요. 이제 놓아주셔야 돼. 예. 여러분들이 품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애들은 이제 놓아주자.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절대로 그 백선 교재 볼 때는요, 책상 위에 부동산학개론 다른 교재들은 치워주셔도 좋다. 그러니까 백선 보면서는 백선 한 권 가지고, 혹시 계산기에 뭐가 있으면 좋냐면 계산기 정도만 있으면 좋아요. 여기 계산 문제도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백선 볼 때는 다른 뭐 어떤 이론서라든지 시크릿 노트라든지 이런 거 보지 마시고 백선만 보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백선은 총 몇 회독을 원칙으로 하시냐면, 좀 하란 대로 좀 해봐요. 백선은 총 4회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4회독. 제가 말씀드리는 4회독은 그 수업하는 거 빼고, 지금 수업 듣는 거 빼고 4회독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니까 뭐도 있었고 뭐도 있었냐면, 문제도 있었고 팁도 있었잖아요. 그죠?
맞아요? 예. 팁은 뭐죠? 이론이죠. 예, 이론. 자, 그러면 문제가 있고 팁이 있을 때 잠깐 제가 하는 얘기 좀 잘 들어봐요. 문제를 보고 팁을 보면 돼요, 안 돼요? 되고. 근데 팁을 먼저 보고 문제를 보면 돼요, 안 돼요? 둘 다 돼요. 둘 다 돼요. 중요합니다. 둘 다 됩니다. 여러분들은 궁극적으로 시험장에 가서 문제 맞추면 됩니다. 문제 맞추면 되는데 우리가 그 학창 시절부터 이렇게 정답이나 그 결과를 보는 것을 상당히 금기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뭐 이렇게 애들 학창 시절에 숙제를 할 때 이렇게 뭐 그때 표준정과 동화정과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걸 뺏겨서 문제를 풀다가 담임쌤이나 부모님한테 되지게 맞은 기억이 트라우마로 자리 잡아서 그런지 결과를 보는 것을 상당히 금기시하던데 우리 시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시험은 결과적으로 그 문제를 맞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맞췄는지를 묻지 않는다니까요. 심지어 모르고 맞춰도 실수로 맞춰도 경우에 따라서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옳은 것을 틀린 것으로 잘못 보고 풀었는데 맞췄대. 보통 틀려야 되잖아. 나는 옳은 건 줄 알고 풀었어. 근데 맞췄어. 그러니까 공부가 완전 덜 돼 계신 분이지. 근데 그렇게 맞춰도 우리 시험에서는 맞는 것으로, 그러니까 정답으로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난 팁 없이 문제만 풀 거야. 그거 별로 좋은 방법 아니에요, 여러분들. 팁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도 되고, 문제를 먼저 보고 팁을 풀어도 되니까 요거 이래도 뭐 보고 뭐 하는 거? 문제 보고 팁 보는 거. 그다음에 이거 이외에도 뭐 보고? 팁 보고 문제 푸는 거. 세 번째는 문제만. 마지막 네 번째가 제 마지막 과정이 팁입니다. 팁. 왜 마지막 과정을 팁을 들어드리냐면 우리가 이제 시험 막판 예를 들면 이제 내일이 10월 25일이에요. 오늘 10월 24일 날도 공부를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오늘이 10월 23일입니다. 그럼 모레가 시험인데 모레 시험이라도 공부를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문제를 많이 풀지는 않습니다. 그때는 이론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를 좀 짓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 문제를 풀면 그 시험 전에 부상의 위험이 좀 있습니다. 모르는 문제가 나온다든지 그래버리면 내가 모르네 하면서 갑자기 그 문제에 꽂혀가지고 막 내용을 이렇게 확대시켜서 찾아본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팁만 보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외에 백선을 보는 사회동 하는 방법은요. 문제, 팁, 문제, 문제만, 팁만. 그러니까 문제만 할 때는요. 보지 마세요. 그 팁을 보지 마시고 문제만 한번 100개를 갖다가 116개 정도를 갖다가 쫙 한번 풀어보시고 나중에는요. 문제 없이 팁만 보는 과정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걸 많이 하시면 많이 하실수록 부동산학개론 점수는 비례해서 점수가 잘 나온다 하는 생각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학개론은 여기서만 적중률이 한 8, 90% 이상 되니까 안심하고 마지막 마무리 교재로는 요 교재를 문제풀이 교재로는 잡으셔도 좋다 하는 얘기를 드려봅니다. 아시겠죠? 예, 교재 여러 번 반복하시고 사회독 이상은 최소한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 갈 길이 멉니다. 100개 이상을 풀어야 되니까요.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복합 개념의 부동산입니다. 제가 어떤 문제들은 그 팁을 읽어드릴 거고요. 어떤 문제들은 팁을 안 읽어드릴 거니까 제가 안 읽어드리는 팁은 안 중요해서 그런 건 아니니까 집에 가셔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첫 강의니까 그래도 팁 활용 방법을 좀 봐야 되겠죠. 절 보시고. 법경기가 뜨면 복합 부동산입니까? 복합 개념의 부동산입니까? 복합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세 개가 결합이 되는 경우죠. 법경기 이렇게 세 개 결합되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고 법경기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고 토지 건물 이렇게 토지와 정착물 하기도 합니다. 이게 일체로 결합된 부동산은 무슨 부동산? 복합 부동산. 그래서 법경기는 복합 개념이고 토지 건물은 복합 부동산입니다. 법은 2개, 경은 5개, 기술적 측면은 4개인데 잠깐 동의어 정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과 경제는 무형이라고 하고요. 기술적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술적 측면은 무슨 측면? 물리적 측면. 얘를 유형적 측면. 시험에는 뭐로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기술적, 물리적, 유형 모두 같은 말이라는 걸 꼭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법률적 측면에서 2개는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인데 협의의 부동산 동요 또 있습니다. 민법상 부동산,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라 그래요. 다시 협의의 부동산은 무슨 부동산? 민법상 부동산, 좁은 의미의 부동산. 뭐 있어요? 토지 및 그정착물 있죠. 근데 광의의 부동산에도 토지 및 그정착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토지 및 그정착물로는 협광의를 구분할 수가 있고 없고 준부동산 갖고 구분해야 되는데 준부동산 없으면 협의, 있으면 광의가 되는 겁니다. 준부동산 정의하겠습니다. 준부동산은 등기나 등록으로 공시하기 때문에 원래는 부동산 아니었지만 부동산에 준하에 처리되는 것들입니다.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등의 기계, 공장재단, 광업재단 등의 재단, 어업권, 임목 등의 기타가 있습니다. 이때 모든 준부동산은 자 갑니다. 모든 준부동산은 소유권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될까 안 될까요? 돼요. 모든 준부동산은 저당권 설정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돼야 안 돼요? 돼요. 모든 준부동산은 감정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돼야 안 돼요? 돼요. 준부동산들은 전부 다 뭐가 가능하죠? 소유권, 저당권, 감정평가 가능합니다. 근데 혹시 중개대상물이 되는 준부동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누구랑? 재단하고. 누구하고? 임목하고. 그러니까 준부동산 중 중개대상물이 되는 준부동산은 공장재단, 광업재단의 재단과 그리고 임목밖에 없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옛날에는 여기까지 말만 됐었는데 최근에 자꾸 시험에서 그러면 등기나 등록으로 공시하는 것들을 준부동산이라고 하는데 어떤 게 등기하고 어떤 게 등록하는 것까지도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등기하는 것들은 총톤수 20톤 이상의 기선과 범선, 사실은 여기까지만 보면 돼요. 100톤 이상의 부선까지는 잘 안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20톤 이상의 선박, 기선, 범선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재단들 얘기하는 거고 임목을 얘기하는 건데 시험에서 임목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두 가지가 충족돼야 됩니다. 뭐이면서 수목의 집단이면서 뭐 되면 등기되면 그때부터 얘를 임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20톤 이상의 선박, 광업재단, 공장재단, 수목의 집단 중 등기된 임목 같은 것들은 등기해야 돼요? 등록해야 돼요? 등기해야 되고 등록하는 걸 암기하세요. 지금 암기하세요. 작은 어항, 큰 어항 말고 좀 작은 어항들 있잖아. 그지? 예. 작은 어항 뭐 하기로? 등록하기로. 큰 어항 말고 작은 어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뭐예요? 자동차, 건설기계, 어업권, 항공기. 그 조심하셔야 될 게 기계 중에서 등기하는 기계는 선박밖에 없어요. 선박은 20톤 이상의 선박만 등기하고 나머지 기계들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이런 것들은 뭐하죠? 등록합니다. 그리고 뒤에 가면 또 재밌는 게 있는데 기계가 보통 우리가 4개 보거든요.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중 선박은 뭐하고? 등기. 그다음에 나머지 건설기계, 항공기, 자동차 이런 것들은 등록. 근데 감정평가로 가면 180도 달라집니다. 이 4개 중에서 자동차 이놈만 무슨 법을 쓰죠? 거래사례 비교법을 쓰고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은 원가법을 씁니다. 그러니까 등기 등록할 때는 선박이 빠져버리고요. 요 4개 중에서 선박이 빠져버리고 그다음에 원가법, 거래사례 비교법 할 때는요.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자동차가 빠진다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죠? 네, 이번에는 복합부동산입니다. 복합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처리해서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삼는 걸 말하는데 감정평가할 때는 두 개를 무슨 평가하고? 일괄평가하고 일괄평가할 때는 무슨 법을 쓰죠? 거래사례 비교법을 씁니다. 자, 저랑 보세요. 우리 부동산학에서 일괄평가가 총 몇 번 나오냐면 딱 4번 나옵니다. 몇 번? 4번. 자, 가자. 토지와 건물을 일괄평가할 때 무슨 법을 쓰죠? 방금 했잖아. 이 거래사례 비교법.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 부분과 대지 사용권을 일괄해서 평가할 때는 거래사례 비교법 씁니다. 모르면 안 됩니다. 산림 중요한데 산림은 산지와 임목을 구분해요. 그때 임목은 거래사례 비교법이고 소경목림은 원가법인데 얘를 일괄평가할 때는 거래사례 비교법 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일괄평가들은 거래사례 비교법을 써요. 그런데 공장재단은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개별 물건들을 합산해서 평가하거든요. 근데 계속적인 수익이 예상되어서 일괄평가할 때는 수익환원법 씁니다. 그래서 결론만 기억합시다. 일괄평가는 싹 다 무슨 법인데? 거래사례 비교법인데 공장재단만은 일괄이 떠도 수익환원법이다. 그럼 방금 소개해드렸습니다. 법률적 측면에서는 협의 광의가 뜨는데 협광의를 구분하는 기준은 토지 및 그정착물이에요. 준부동산이에요. 준부동산. 우리 부동산학에서 준이 총 몇 번 나오냐면 5번 나오거든요. 몇 번? 5번. 한번 해보자. 협의와 광의를 구분하는 기계재단 기타들은 뭔 부동산? 준부동산. 주택 외의 건축물이나 그 부속 토지인데 주거시설로 이용이 가능한 기호단호. 기호단호가 뭐죠? 기숙사,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이걸 뭐라 그래요?
준주택. 토지에서 발생되는 임대료, 토지에서 생겨야 됩니다. 그러면 경제지대라 그래요. 무슨 지대? 경제지대. 얘는 파레토고 영구적, 장기적인데 토지가 아닌데 토지 성격과 유사한 초과인이 생기면 걔를 뭐라 그래요? 준지대라 그래요. 준지대는 누가 주장했고? 마샬. 얘는 토지 외, 토지 말고 나머지 것들, 제일 중요한 거. 준지대는 영구적이야, 일시적이야? 일시적. 용도지역은 뭐가 있죠? 도간 농자가 있습니다. 도시지역에는 뭐가 있죠? 주상공록이 있습니다. 주상공록 중 전일준할 수 있는 용도지역에는 어떤 거 있죠?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이 유의합니다. 그래서 준으로 출발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대한민국에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준, 주거지역과 준, 공업지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협광이 구분하는 준은요? 준부동산. 주택 외의 기호단원은요? 준주택. 마샬 토지 이외 일시적인 것. 준지대. 용도지역 중 준은요? 준 주거지역과 준 공업지역. 좋습니다. 이번엔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은 어떤 측면들이 있냐면 5개가 있는데 3본 생소상 하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3본 3본 너무 생소상, 상본 생소상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질문 드립니다. 토지는 생산 요소입니까? 생산 요소 아닙니까? 생산 요소 맞습니까? 토지가 소비재가 되는 경우 없다, 있다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소비재 되는 경우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자산과 똑같은 말을 불러드릴 테니까 필기하지 마시고 들어보세요. 총투자액, 부동산의 가치, 이게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내 돈, 남의 돈 다 합친 돈을 자산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근데 내 것만 얘기하는 게 자본이에요. 뭐라고요? 자본. 그럼 질문 드립니다. 제가 지금 소개드린 이 자산하고 자본 있잖아요. 그죠? 요거는 유량일까요? 저량일까요? 저량입니다. 왜 저량이냐면 제자가 보통 달인의 자산 저량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위에다 부채를 올릴 거예요. 뭘 올릴 거라고요? 부채 디폴트 값으로 박아놓고 전체 자산분의 부채하는 비율이 있고요. 내 자본분의 부채하는 게 있습니다. 둘 다 뭘로 끝나야 되는데? 비율로 끝나야 되는데 첫 번째 전체 자산, 이거는 가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치분의 부채는 무슨 비율이고? 대부 비율이고, 내 돈, 자본분의 부채는 무슨 비율이죠? 부채 비율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위에다가 부채를 올릴 건데 자산분의 부채 그러면 무슨 비율이고? 대부 비율이고, 내 자본분의 부채 그러면 부채 비율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다시 부채를 디폴트 값을 위로 올려놓고 자산분의 부채는 대부 비율, 자본분의 부채는 부채 비율.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은 공자위환입니다. 뭐라고요? 공자위환. 공자위환 같은 말 한번 해보죠. 공자위환은 무슨 측면? 기술적, 물리적, 유형. 이 꼭 입으로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조심하셔야 될 거. 크게 조심하셔야 이제 안 하셔도 될 것 같긴 한데. 예. 자산이 있고, 자본이 있고, 자연이 있습니다. 법경기로 얘기하세요. 자산은 경제입니다. 시간 방금 이렇게 걸리면 안 돼요. 자본은요? 경제적입니다. 자연은요? 기술적, 같은 말, 물리적, 같은 말, 유형이 됩니다. 그래서 자로 출발하는 게 3개가 있으니까 자산, 자본, 자연이 각각 법경기 중에서 경제적 측면인지 기술적 측면인지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나오자마자 바로바로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가자. 1번.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거정청물과 준부동산이다. 맞죠? 네, 틀립니다. 틀립니다. 네, 이럴 줄 알았습니다. 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질 줄 진작에 알았다고요. 나는 진짜 여러분들 지금 소개해드렸던 토지 및 거정청물은 협의죠. 맞아요? 준부동산은 광의죠. 요거 준부동산은 광의니 이게 법률적 구분은 맞아요. 무슨 구분은 맞다고? 법률적. 근데 민법상 부동산이라고 해서는 안 돼요. 민법상 부동산이 뭐냐면 협의 부동산이에요. 협의 부동산은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고 얘는 토지 및 거정청물만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한 번 더. 협의 부동산이 뭐라고요? 좁은 의미 민법상 부동산. 민법상 부동산은 누구 있다? 토지 및 거정청물.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만약에 제가 토지 및 거정청물과 준부동산은 법경기 중에서 법률적 측면에서 구분한 것이다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토지 및 거정청물과 준부동산을 띄우면서 얘가 민법상 부동산이다 하는 것은 X가 되는 겁니다. 민법상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을 얘기하는 것으로서 누구만? 토지 및 거정청물만 얘기해야 되고 준부동산은 삭제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하셨죠? 예. 참, 그리고 이 문제는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가시면
정답이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가시면 문제 정답이 다 있으니까 제가 정답을 체크한다고 해서 굳이 정답을 체크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정답 없으니까 처음에는 제가 이거 강의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정답 없이 문제를 냈거든요. 정답 없이 문제를 내니까 정답 없다고 얼마나 클레임이 많이 들어오는지 막 장사꾼이라고 개론 선생은 선생이 아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열심히 교수님 너무 감사하게 수업 잘 듣고 있습니다 했는데 마지막 백선에 정답 하나 없다고 갑자기 저를 갖다가 안티로 찬티가 안티로 바뀌더니만 저를 못살게 굴면서 따라다니면서 온데 글을 다 올리고 막 정답 없다고 자기는 정답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정답 없다고 그래서 3년 됐습니다. 그 소리도 자꾸 들으니까 기분 나쁘더라고. 그래서 정답을 게시를 했습니다. 게시를 했으니까 정답 그리고 이제 그런 분이 없어졌어요. 평화를 찾았습니다. 정답 뒤에 있으니까 안 체크해도 된다. 두 번째, 선박법 및 선박등기법에 따라서 등기된 20톤 이상의 선박은 준부동산이므로 이까지는 어때요? 맞아요. 얘가 준부동산은 맞죠? 근데 공인중개사 법령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중개대상물에 속하는 준부동산은요, 재단하고 임목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 말 나왔으니까 이 선박 이놈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박은 등기예요, 등록이에요? 등기하는데 감정평가할 때는 무슨 법을 쓰죠? 원가법을 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얘는 준부동산 기계 4가지 중에서 유일하게 뭐 하는 거고 등기하는 거고 나머지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는 등록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얘들은 감정평가할 때는 거래사례비법 쓰지 않습니다. 무슨 법 쓴다? 원가법.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쨌든 2번은 틀리고 3번 물리적 동의어입니다. 물리적 측면 동의어 뭐죠? 기술적, 유형적 측면이죠. 요거는 위치, 환경, 공간, 자본 맞죠? 그죠? 예, 틀렸습니다. 틀립니다, 여러분들. 진짜 절단납니다, 진짜. 자연이 나와야 됩니다. 자연. 그러니까 자산, 자본은 법경기 중에서 경제적 개념이 됩니다. 4번. 법경기가 모두 결합이 되었대요. 법경기가 모두 결합이 되면 이제 이거는 복합 부동산 맞지? 아니지.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곳곳에 지뢰를 숨겨놨어요, 제가. 답은 5번입니다. 토지는 생산 요소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소비재의 성격도 둘 다 가지고 있습니까? 근데 문제 풀다가 이렇게 생산 요소나 소비재가 뜨면 법경기 중에서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 맞습니까? 예.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이 몇 개 있는데 5개 있는데 뭐 있었어요? 산, 본, 생, 소, 상.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이니까 생산 요소와 소비재가 뜨는 건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이 맞습니다. 답은 몇 번? 5번. 모든 문제가 이런 식이에요. 모든 문제가 지문 5개가 함축적인 의미를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제가 문제를 만들어 놓고 혼자 많이 웁니다, 여러분들. 감동받아서. 혼자 문제 만들어 놓고 많이 웁니다. 그 모습을 우리 와이프는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저것도 백선 만들고 있네, 저것도. 그렇게 컴퓨터 앞에서 울고 있으면 와이프, 우리 가족들은 벌써 제가 백선 만들고 있다는 걸 압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문제니까요. 그리고 뭐 이건 또 그냥 팩트니까 사실 교수님들도 문제를 좀 뺏기긴 하거든요. 다른 교수님들 문제나 시중에 있는 문제집을 뺏기기도 하는데 이거는 100% 정말 100% 제가 창작한 문제입니다. 100%. 왜냐하면 뺏길 게 없어. 내 문제가 제일 좋으니까. 뺏길 게 없어. 컨닝할 게 없다니까. 뭐 어디 내보다 퀄리티가 더 높은 게 있어야지 가지고 오지. 재수 없어요? 네. 자, 그만하고 그러면 자 2번으로 갑니다. 2번 토지정착물입니다. 자, 토지정착물은 일로 오셔야 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될 건, 자, 일로 오세요. 뭐랑? 토지정착물과 아예 정착물이 아닌 동산으로 구분하셔야 됩니다. 정착물과 정착물이 아닌 동산으로 구분하신다고. 오케이? 근데 정착물은 또다시 종류가 몇 개 있다? 2개 있다. 종속적인 정착물과 독립적인 정착물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종속적인 정착물 쭉 한번 읽어볼게요. 담장, 국어, 경작 목적이 아닌 수목, 자연식생, 단연생 식물 이런 것들은 종속적인 정착물이고 종속적인 정착물은 암기할 때 그 외로 암기합니다. 뭐라고요? 그 외. 독립정착물은 몇 개 있는데? 4개 있는데 이 4개를 지금부터 암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요? 건물이요. 건물은 주기지만 완성이 되면 주기지만 완성이 되면 신축 중이어도 동산입니다. 독립입니다. 예. 그 다음에 명인방법을 갖춘 뭐야? 미분리 가시. 명인방법 갖춘 수목이나 등기된 임목. 요거는 한 세트. 명인방법 갖춘 것은
두 개가 됩니다. 뭐나 미분리 과실이나 수목이 되는데 등기는 미분리 과실은 안 돼요. 뭐만 된다? 임모, 수목이 집단이어야 되겠지. 그리고 누구 토지? 타인 토지에 경작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여기까지가 독립입니다. 독립 지금 암기합시다. 자, 4개입니다. 시작. 건물. 그 다음 명인방법, 미분리 과실. 명인방법, 수목 또는 등기 임모. 네 번째 타인 토지 농작물입니다. 오케이? 요 4개. 동사는 3개만 암기합니다. 암기할 때는 가수차 암기하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가수차. 가수차가 뭐야? 가식 중인 수목, 또 경작 수확물, 임차인 정착물.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재밌는 걸 알려드릴 테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국어는 정착물이야, 정착물 아니야? 이면서 종속이지. 그 다음에 건물은 정착물이야, 정착물 아니야? 정착물이면서 독립이죠. 근데 경작 수확물은 정착물 아니야. 걔는 뭐야? 동산이야. 다시 가식 중인 수목은 정착물 아니야. 걔는 동산이라니까. 맞아요? 근데 타인 토지에 경작 재배된 농작물은 정착물은 맞는데 독립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경작 목적이 아닌 수목은 정착물 맞는데 종속이고요. 그래서 암기할 때는요. 이렇게 암기합니다. 가수차 뭐고? 동산, 건물, 명인방법 갖춘 미분리 과실, 명인방법 갖춘 수목이나 등기된 임모, 타인 토지에 경작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은 뭐고요? 토지 정착물 중 독립, 그 외에는 종속, 이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 제가 재밌는 거 좀 알려드릴 건데, 재밌는 거 한번 보실랍니까?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자, 경작이 들어가 있는 게 3개나 있어요. 뭐가 들어가 있는 게? 경작이 들어가 있는 게 3개가 있는데, 이 3개가 다 다르다니까요? 그럼 경작은 주안점이 아닌데, 일단 여기 보세요. 경작 목적이 아닌 수목은 뭐고요? 종속적인 정착물이고, 타인 토지에서 경작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은요? 독립정착물이고, 경작 수확물은요? 동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경작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 뒤에 있는 단어나 그 앞에 있는 단어로 구분해야 될 건데, 경작 수확물은요? 동산이고요. 타인 토지에서 경작 재배된 농작물은요? 독립이고요. 경작 목적이 아닌 수목은요? 종속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하셨죠? 공부하시다 보면 이런 거 있어요. 이렇게 3개, 4개 그 외, 뭐 4개, 3개 그 외. 우리 부동산학에서 그 외를 몇 번 하냐면 한 6번 정도 해요. 일로 하나 보실래요? 방금 했었어요. 토지 정착물은 무슨 정착물과 무슨 정착물이 있는데, 종속 정착물과 독립 정착물이 있는데, 독립 정착물 몇 개만 외워놓으면, 4개만 외워놓으면 그 외는 싹 다 뭐다? 종속이다. 이렇게 한번 공부하기로 했었고, 두 번째는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은 제도 5개 한번 해봐요. 시작. 공개택 초토. 공개택 초토가 뭐죠? 공안지세, 개발권 양도제, 택지 소유 상한제, 토지 초과 이득세, 종합토지세. 그럼 이거는 현재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지 않는 겁니까? 예. 그럼 그 외에는 다 시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는 거 시험에 나와 안 나와? 나와. 맨날 나와. 그러면 시행되고 있는 걸 찾으면 안 되고, 시행되고 있지 않은 걸 찾아서 뭐 한다? 뺄 거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외에요. 아시겠어요? 예. 토지정책 수단에는 무슨 갭이 있고, 직접 갭이 있고, 간접 갭이 있고, 이용 규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암기하기로 했어요? 직간이 이렇게 암기하기로 했지. 이 세 개. 뭐 있지? 지역지구제, 개발권 양도제, 토지거래 허가제, 얘는 이용규제가 됩니다. 간접 갭은요? 5개인데, 조세, 보조금, 부담금, 금융행정. 그 외는 싹 다 직접 갭입니다. 그 외는. 이것도 그 외에 처리하시면 되고. 우리 부동산학 통틀어서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거 몇 개 있어요? 4개. 써놨잖아, 이렇게. 써놨잖아. 이제 4개 있습니다. 써놨잖아. 자, 뭐 있어요? 순례지, 현가. 그러면 우리 부동산학에서 시간 가치 고려하지 못하는 것들은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수년가법, 내부승율법, 수익성지수법의 현가회수기간법은 시간가치를 고려하고 그 외의 것들은 전부 다 시간가치를 고려 못한다 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금융에는 먼 금융이 있어요. 지분금융, 부채금융, 매자닌금융. 지분금융 몇 개? 5개. 어떻게 해요? 신조리 증권. 매자닌금융 몇 개?
네 개. 뭐예요? 매자닌, 신전, 후. 그 외에는 싹 다 무슨 금융이죠? 부채금융. 이때도 그 외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예. 부동산 관리는 시설 관리, 재산 관리, 자산 관리가 있는데 자산 관리 5개를 어떻게 암기하시냐면요. 매제 프로폴리스로 암기합니다. 뭐라고요? 매제 프로폴리스. 재산 관리 4개는요. 수지 비임으로 암기합니다. 뭐라고요? 수지 비임. 그러면 수지 비임은 뭐고? 재산이고 매제 프로폴리스는 자산이고 그 외는 시설 관리가 그때도 그 외 하시면 되는 겁니다. 보지 말고 한번 해볼래요? 보지 말고. 토지 정착물은 종속 정착물과 독립 정착물이 있는데 독립 정착물 몇 개? 4개. 그 외는 종속 정착물. 우리가 하지 말까? 해요? 하지 말아요? 해요? 현재 우리나라에 실시되고 있는 건 몇 개? 그 외. 그 외. 그럼 실시되고 있지 않은 거 몇 개? 5개. 그 외는 다 실시되고 있다. 토지 정책 수단은 이용 규제 몇 개? 3개. 간접 개입한 5개. 그 외는 싹 다 직접 개입. 시간같이 고려하지 못하는 것은 그 외. 그 외. 시간같이 고려하는 거 몇 개? 4개. 그 외는 다 시간같이 고려 못한다. 부동산 금융 중 지분 금융 몇 개? 5개. 매자닌 금융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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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는 싹 다 부채금융입니다. 부동산 관리에 재산 관리 몇 개? 4개. 자산 관리 5개. 그 외는 싹 다 시설 관리다. 이렇게 그 외 테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뒤에 가면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어느 단계까지 가셔야 되냐면 일단 이 문제는요. 토지 정착물 중 독립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몇 개? 4개를 찾으라는 건데 제가 일부러 문제를 이렇게 냈거든요. 답은요. 4개가 아니에요. 5개예요. 왜 답이 5개냐면 수목이 명인만법 갖추었을 때는 그냥 수목이라 그래요. 근데 수목이 집단이면서 등기되었을 때는 임목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제일 먼저 풀어야 될 게 뭐냐면 가수자부터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뭐조차 아닌 거. 토지 정착물조차 아닌 거. 동산인 걸 찾아야 됩니다. 가수차니까 뭐 있어요? 여기 보니까 가식 중인 수목 보이십니까? 예, 가식 중인 수목 보이시고 가수차, 경작 수확물 안 보이고 그 다음에 임차인 정착물 안 보이네. 그죠? 그 다음부터는 종속 독립, 종속 독립 한번 외쳐봅시다. 이거는요. 독립, 요거는요. 종소, 요것도 종소, 요거는 독립, 요것도 독립, 요것도 독립, 요것도 독립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완전 X 해버린 것은 뭐고요? 동산이고요. 그냥 한 줄 한 것은 뭐는 맞지만 토지 정착물은 맞지만 종속이었고요. 맞아요? 동그라미 한 개 답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독립에 4가지 있으니까 답 4번이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요게 한 세트예요. 명인방법을 구미한 수목과 아니네. 명인방법을 구미한 수목과 등기된 임목. 등기된 임목 여기 한 세트다 보니까 여기 나온 것 중에서는 총 몇 개? 5개. 답은 5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이해하셨죠? 예. 오른쪽 페이지 3번. 토지 용어인데 토지 용어는 팁은 여러분들에게 양보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랑 저랑 문제만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팁은 토지 용어 정도 팁은 안 하고 싶어요. 하기 싫어. 자 갑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후보지는 인근 지역의 주위 환경 등으로 보아서 현재 용도가 뭔지 모르겠지만 장래 택지가 될 것으로 예상된대요. 그러면 현재 용도는 택지야 택지 아니야? 얘가 지금 택지인데 얘는 장래 택지가 될 거야 그러진 않습니다. 얘가 현재 판사인데 얘는 장차 자라서 판사가 될 거야 그러진 않는다고요. 얘가 지금 공인중개사인데 얘는 장래 공인중개사가 될 거야 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얘는 현재 농지나 임지로 봐야 됩니다. 뭐로 봐야 된다고요? 임지. 근데 장래 뭐가 될 거다? 택지가 될 거다. 농지나 임지가 택지가 되는 것은 택지농지임지 상호간에 바뀌기 때문에 뭐가 맞다? 후보지가 맞다. 그래서 후보지의 정의는 2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택지농지임지 상호간에 바뀐다 하는 표현과 두 번째는 현재 용도에서 장래 택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다. 둘 다 후보지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기억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니은부터 틀립니다. 주상공이 떴어요. 주상공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는요. 건부지예요? 택지예요? 조심하실 점은 택지는요. 지금 주상공으로 이용되고 있어도 괜찮아요? 이용 목적이어도 괜찮아요? 둘 다 택지가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단 니은은 틀립니다. 디귿. 어디부터? 만조부터 간조까지. 만조부터 간조까지 빈지 맞죠?
아닙니다. 만조부터 간조까지는 간석제예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절 보세요. 만조부터 간조 사이에는 뭐가 있고요? 간석지가 있고요. 해안선부터 등록지점. 뭐라고요? 해안선부터 등록지점. 물론 시험에 쉽게 나오면 이렇게 나옵니다.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로서 법적 소유권은 없지만 활용실익이 있는 토지가 뭡니까? 그러면 그는 빈지고, 빈지가 법에 있다니까, 규정에. 공유수면관리법에. 공유수면관리법에 가면 빈지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정확하게 묻습니다. 그러면 빈지는 어디부터요? 해안선부터 토지, 등록지점 사이에 있는 토지입니다. 그럼 등록됐겠어, 안 됐겠어? 안 됐지. 그 사이에 있다 그랬으니까. 등록이 안 됐으니까 법적 소유권이 없는 거야. 하지만 해안선부터 등록지점 사이에 있는 빈지를 우리가 씁니까, 안 씁니까? 씁니다. 활용실익은 있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리을 가기 전에 고개를 들어 절 좀 바라봐 주세요. 여러분들 택지 안에 뭐가 있어요? 한 1분 정도 전에 했어요. 택지 안에 뭐가 있어요? 주상공. 농지 안에 뭐가 있어요? 전답, 과수원. 근데 이렇게 가로가 바뀌는 건 뭐예요? 이행지예요. 그래서 만약에 전이 답으로 답이 과수원으로 바뀌었다 이런 것들은요. 이행지. 공이 상업지로 바뀌고 주가 상업지로 바뀌고 이런 것들은 이행지인데 지금처럼 잘 보세요. 뭐가요? 과수원 여기 있습니다. 뭐로? 주거지로. 과수원이 주거지로 바뀌고 있다는 것은 누가? 농지가 택지로, 즉 택지농지인지 상원에 바뀌는 거 맞죠? 그래서 얘는 뭐가 맞다? 후보지가 맞다. 이거는 내서로 봐야 돼? 상호간으로 봐야 돼?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제가 리을 한 방에 맞추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민 안 하고 이거 후보지 맞아 하는 방법. 이행지는요. 경우의 수가 딱 2개밖에 없어요. 몇 개? 2개. 뭐끼리? 주상공이 나와야 돼. 오케이? 하나 딱 더 있어요. 뭐요? 전답과. 뭐끼리 바뀌거나 주상공끼리 바뀌거나 전답과끼리 바뀔 때만 무슨지 이행지. 나머지 싹 다 후보지. 후보지가 경우의 수가 훨씬 많습니다. 보세요. 전주, 전상, 전공. 후보지입니다. 답주, 답상, 답공. 후보지입니다. 과주, 과상, 과공. 후보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니면 외우든지 뭐. 주상공, 이행지, 전답과 이행지. 자, 후보지 한번 외워볼까? 전주, 전상, 전공. 답주, 답상, 답공. 과주, 과상, 과공. 이렇게 외우든지. 아니면 좋은 말로 할 때 주상공이 아니면 전답과가 아니면 다 후보지야. 이렇게 하든지 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옳은 것은요. 2개밖에 없어요. 제가 일부러 뭐라고 해야 되나? 수미상관? 아니면 대꾸를 이루기 위해서 후보지가 둘 다 답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누구랑 누구? 기역과 리을. 전답 몇 번이고? 1번이고. 산하지는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서 수면 밑으로 잠겨버린 토지를 말한다. 여러분들 제가 요거 미음 지문이 기출지문인데 제 수험생 중에 공부를 상당히 잘하는 스마트한 수험생이 한 명 계셨어요. 개론을 정말 잘했어요. 개론을 정말 잘해가지고 저도 참 개론 잘하면 내가 좀 그분 좋거든. 자기 과목 잘하면 좋아해요. 원래 엄청 좋아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너무 잘해요. 그리고 문제집에 오타 있는 거 다 찾아와가지고 쌤 이거 그 문제 잘못된 것 같은데요. 쌤 이 글자 오타예요. 막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시험장에 갔을 때 이게 몇 회인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이걸 틀렸다 그러더라고. 왜 틀렸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수면 밑으로 잠겨버린 토지가 포락지거든요. 무슨 지라고요? 포락지. 근데 자기 머릿속에 이게 선화지로 입력이 돼 있더래. 시험장에 가니까. 근데 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번도 안 틀렸대요. 이걸 선화지하고 포락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선생님? 고압 전선 아래에 있는 토지가 선화지고,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수면 밑으로 잠겨버린 토지가 포락지지. 세상에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어디 뭔가 쓰였는지 갑자기 저게 선화지처럼 느껴지더라는 그런 놀라운 이상한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토지 용어도 우리가 뭐 후보지 이행지나 택지 부지나 아니면 법지 빈지 이런 건 워낙 많이 하니까 뭐 잘 안 들리는데 저 뒤에 뭐 포락지라든지 선화지라든지 뭐 한계지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너무 오래 안 하다 보면 이상하게 2개가 조합이 되어서 맞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바다와 육지 사이 해변 토지, 해안선부터 등록지점 사이에 있는 토지로서 법적 소유권은 없으나 활용실익이 있는 토지는 뭐고? 빈지고,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수면 밑으로 잠겨버린 토지는 뭐고?
포락지고 고압 전선 아래에 있는 토지가 뭐다? 선화지다. 이렇게 좀 반강제적으로라도 한번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화지, 포락지 완전 다른 토지니까 구분하여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토지 용어는 출제 가능성 100%입니다. 아시겠죠? 예, 답은 1번. 4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4번. 주택 용어입니다. 주택이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주택이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작년에는 주택만 두 문제가 나왔는데 일단 어디서 나왔냐면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 뭐 우리 연립주택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라도 우리는 건축법령상 주택의 분류라 그래요. 건축법령상 주택의 분류에서 하나 나오고 주택법에 가면 또 주택이 나오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우셨던 뭐 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또 유명한 거 있습니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이런 것까지가 주택법에서 주택의 분류였습니다. 주택이 원래는 나오더라도 한 문제인데 최근에는 두 문제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열심히 연습하셔야 되지 않겠나. 올해도 한 문제는 예상이 되는 그런 파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택 용어는요. 건축법 하나, 주택법 하나 이렇게 깔끔하게 두 문제를 구성을 했습니다. 두 문제 구성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얘는 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팁부터 갈게요. 오른쪽 페이지입니다. 자, 팁 보고 계시는 거 맞아요? 예. 주택을 분류할 때는 무슨 법상 분류와 무슨 법상의 분류가 있는데? 건축법 옆에다가 숫자 8을 쓸까요? 쭉 내려와서 주택법상에도 주택을 분류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숫자 6을 쓸까요? 그러면 건축법에서 주택을 분류하면 주택의 종류는 몇 개고요? 8개고요. 주택법상 주택을 분류하면 주택의 종류가 몇 개예요? 6개예요. 각각 뭐랑이 빠지냐면 공간과 기숙사가 써놓고 지우세요. 기숙사가 각각 빠집니다. 그래서 건축법령상은 단독주택에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이 있고요.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가 있는데 얘가 주택법에 오면 단독은 단독, 다중, 다가구까지만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까지만이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요 놈인 것 같아요. 요 놈. 기숙사요. 대답하세요. 기숙사는 건축법령상은 주택이에요? 주택 아니에요? 주택 맞아요. 무슨 주택이에요? 공동주택입니다. 준주택? 자, 다시 합니다. 기숙사는 건축법에서는 주택이에요? 주택이 아니에요? 주택이 맞고요. 주택 중 무슨 주택이에요? 공동주택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어디에 오면? 주택법에 오면 기숙사는 주택이 아니에요. 주택이 아니고 기숙사는요. 준주택이 들어갑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다시 어떤 법에서 예를 보느냐에 따라서 주택이 되는 경우도 있고 주택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택법부터 갑시다. 주택법에서는 기숙사가 뭐지? 준주택이지 주택이 아닌 거고 건축법에서는 기숙사가 버젓이 공동주택인 겁니다. 근데 기숙사 종류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어요. 무슨 기숙사와? 일반 기숙사와 임대형 기숙사가 있는데 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동치사 이용 세대수. 공동치사 이용 세대수가 몇 퍼 이상? 50% 이상. 그러니까 취사를 잘 봐야 돼. 공동치사 50% 이상이 뜨면 무조건 뭔데? 기숙사인데. 자, 갑니다. 플레이스가 뭐야? 장소, 펄슨, 사람, 둘 다 뜹니다. 둘 다 떠야 돼. 장소부터 갑니다. 장소 시작. 학교 또는 공장, 펄슨. 학생 또는 종업원. 그러니까 장소 뜨고 사람 뜨면서 공동치사 20% 이상이 뜨면 뭐야? 일반 기숙사입니다. 그래서 법상으로는 뭐만 기숙사냐면 꼭 어디 있어야 되면 학교에 있어야 돼요. 또는 공장에 있어야 됩니다. 학교에 누가 살아요? 학교에 누가 사는지 몰라요? 예. 공장에는요. 종업원. 여기 뭐 하면 안 되냐면 직장인 그러면 안 돼요. 절단 난다 진짜. 공장에 누가 살아요? 종업원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치사 50% 이상. 임대형 기숙사는 임대로 제공되는 실이 몇 실? 20실. 20실은 이임대형 기숙사.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몇 실은? 20실은 임대형 기숙사. 자, 출발하겠습니다. 단독주택은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이 있고 공동주택 암기하는 방법은 어떻게 암기하기로 했습니까? 연세대 기숙사는 공동주택. 5계층 이상이면요? 아파트고요. 4계층 이하이면서 660 초과면요? 연립 이하면 다세대. 3계층 이하이면서 660 이하이면서 19세대 이하는요? 다가구. 학생, 직장인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서 독립된 주거 형태 갖추고 있지 않으면요? 다중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심하셔야 될 거. 초과가 뜨면 무조건 뭐죠? 연립. 어떻게 암기하기로 했어요? 연초. 이렇게 암기하기로 했죠. 19가 뜨면 뭐라고요?
다가구. 어떻게 암기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암기하기로 했죠. 그리고 학교 또는 공장, 학생 또는 종업원이면 아까 뭐였는데? 일반 기숙사였는데 펄슨만 떠요. 플레이스는 안 떠요. 장소는 안 떠요. 학생, 직장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서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게 뭐예요? 다중이가 됩니다. 오케이. 이번에는 저랑 이거 한번 해볼게요. 주택법상 주택인데 도시형 생활주택. 자, 대답 한번 해봅시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수는요? 300세대 미만이고요. 규모는요? 국민주택 규모고요. 건설은 어디다가? 도시지역에. 관농자에다가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을 수 있어? 없어? 없어. 도시지역에만 건설해야 되고요. 특징은요. 분상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그래서 도생은 시험에 낼 게 풍성합니다. 일단 세대수 300세대 미만. 규모는요. 국민주택 규모. 지역은요. 도시지역. 특징은요. 분상 적용받지 아니한다. 주택 외랍니다. 근데 주거시설로 이용은 가능하다랍니다. 종류 몇 개? 4개. 뭐 있어요? 기, 오, 다, 노. 기오, 다, 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잠깐 말 나온 김에 우리가 저 뒤에 가시면 주택연금이라는 거 배워 안 배워? 배워요? 예. 주택연금은 종류가 2가지가 있습니다. 저당권 방식이 있고 신탁 방식이 있는데 제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당권 방식과 신탁 방식 모두 다 공시가격 얼마 이하? 12억 이하의 주택 가능합니까? 그리고 2번째, 노인복지주택 됩니까? 실버주택 되냐고? 그리고 오피스텔 돼야 안 돼요? 절반만 돼요. 절반만 됩니다. 오피스는요, 주거용 오피스텔만 가능하지 업무용 오피스텔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주택연금 신청의 대상이 되는 것은요, 주택 하나랑 준주택 1.5개, 총 2.5개를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주택연금은 총 몇 개인데? 2.5개인데, 주택에서 몇 개? 1개, 준주택에서 몇 개? 1.5개. 주택은 뭐? 공시가격 12억 이하 해야 되고요. 준주택 중에서는 뭐 가져올 수 있고? 노인복지주택 가져올 수 있고, 뭐 중에서는? 오피스텔 중에서는 절반만 가져옵시다. 뭐만? 주거용 오피스텔만. 업무용 오피스텔은 안 됩니다. 좋아요? 예.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세대를 구분해서 생활은 돼야 안 돼요? 돼요? 소유할 수는요? 그래서 구분 소유와 구분 생활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구분 생활. 예? 가능해요. 구분 소유는 안 돼요. 민영주택은 뭐를 제외한 주택을 말하죠? 국민주택. 이건 법 조문이라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시험 어떻게 나온 적이 있냐면 민영주택은 임대주택을 제외한 주택이다라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틀립니다. 무슨 주택?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민영주택이라고 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장수명 주택. 여러분들 장수명 할 때 장자가 길장자겠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수명을 오랫동안 가게 하려면요.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수리가 용이한 주택이어야 됩니다. 자,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은요. 일단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반값 아파트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반값 아파트. 그리고 말이 토지형 임대주택이지 토지 임대부 시행자는요. 무조건 LH입니다. 누가 한다고요? LH. 이게 건설되면요. 땅은 LH가 갖고 가요. 누가 가져간다고요? LH. 건축물 소유권만 분양받은 자 가져옵니다. 항상 LH 기억하세요. 땅은 누구 거? LH 거. 건축물만 분양받은 자 겁니다. 이게 완성이 됐어. 그러면 가자. 토지 소유권 누가 가져갑니까? 그러면 LH 하는 겁니다. 오케이? 누가? 시행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시행자가 LH라니까. 그러면 건축물 소유권. 건축물 소유권. 이거는 누가? 분양받은 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한번 틀리게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분양받은 자가, 건축물 소유권은 시행자가 가져간다. 이렇게 나오면 OX, X. 대신에 낼 건 이거밖에 없어요. 낼 건 이거밖에 없으니까 머릿속에 박아놓으세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은 땅은 누가 갖고 가고? LH 거예요. LH 가져가는 거예요. 건축물 소유권만 분양받은 자가. 그래서 반값 아파트가 되는 겁니다. 땅은 안 샀으니까. 뭐만 샀으니까? 건축물만 샀으니까. 반값 아파트는 누가 시행한다? LH가 시행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문제 2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4번. 5시 1번. 옳은 걸 찾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문제 푸는 게 중요해요? 빨리 푸는 게 중요해요? 빨리 푸는 게 중요합니다. 연립에서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초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초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럼 틀린 말입니다. 1번 틀립니다. 예. 다중주택은 학생, 직장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 맞죠? 예.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는 것도 맞죠?
아닙니다. 이게 틀렸습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중주택은 학생, 직장인도 맞고 660 이하도 맞고 3계층 이하도 맞는데 단독이기 때문에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아니해야 됩니다.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다는 말은 실별로 욕실 가능한데 취사가 안 돼야 됩니다. 실별로 취사가 안 돼야 됩니다.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3번 다가구는 뭐라고? 19, 20이 아니고 19세대라고 해야 됩니다. 다가구는 뭐라고? 19는 뭐라고? 주택법상 진짜 못됐네 진짜. 주택법상 공동주택 유형에는 연세대 기숙사는 공동주택 맞지? 아니지. 이걸 무슨 법? 건축법으로 바꿔야 됩니다. 문제 정말 못됐게 나왔네. 못됐네 진짜. 자기는 뭐만 기억나? 쌤, 연세대 기숙사는 공동주택이 기억이 나는데 기억나겠지. 연세대 기숙사 공동주택은 주택법 아니고 무슨 법? 건축법. 정답은 5번입니다. 임대형 기숙사란 말이 있다면 무조건 공동치사 50%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임대 목적으로 제공되는 실은 몇 실 이상? 20실 이상. 이게 임대형 기숙사가 맞습니다. 이 문제는 답 5번은 한 개도 안 중요하고요. 1번부터 4번까지가 왜 틀렸는지를 빨리 찾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해하셨죠? 예. 2번 문제도 가보도록 할게요. 주택법령상 주택에 관한 설명이다. 간원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마음의 준비하시고.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수는요? 일단 답이 될 수 있는 것. 1번, 2번, 3번. 두 번째,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건축물 소유권은 누가 가져가죠? 분양받은 자. 여기서는 또 시행자 그러면 안 돼. 장수명 주택은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거. 정답은? 끝났습니다. 진짜 막 리을 읽고 미음 읽다 걸려봐 진짜. 세대수 300세대 맞아요. 건축물 소유권은 분양받은 자. 오케이?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거 하는 순간 답은 3번이 나와야 돼. 리을 미음은 거들 뿐입니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세대를 구분해서 소유는 너무 많이 해가지고 생활은 가능한 구조여야 됩니다. 뭐를 할 수가 없는 거지? 구분 소유할 수가 없는 거지. 여기서 자꾸 없대. 그래서 내가 왜 없어요? 그러니까 없다는 게 기억이 나는데 그래요. 기억이 날 거야 그게. 계속 시험은 그것만 나왔으니까.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구분 소유할 수가 없는 거지. 구분 생활은 쌉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구분 생활은 가능합니다. 가능이 나와야 되고. 준주택은 기호 단호야 기호 생로야?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준주택은 기호 생로야 기호 단호야? 기호 단호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 답은 3번이고요. 요 정도 두 개 풀고 나면 건축법상 법령상 주택과 주택법령상 주택도 다 커버가 됩니다. 아시겠죠? 예. 두 문제 더 풀고 시겠습니다. 5번. 부동산업입니다. 부동산업. 자, 부동산업 중 무슨 업을 물었습니까? 관련 서비스업을 물었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없습니다. 잘 놓으세요. 부동산업은 무슨 업과 무슨 업이 있는데? 임대공급업과 관련 서비스업이 있는데 383 그어놓을게요. 임대공급업에는 뭐가 있어요? 임개공. 관련 서비스업에는 뭐가 있어요? 관중자감. 오케이? 임대부에는 뭐가 있어요? 주거, 비주거, 기타. 개발공급업은요? 주거, 비주거, 기타. 관리업은요? 주거, 비주거. 그럼 무슨 관리가 없어요, 여러분들? 기타 관리 따위는 없어요. 예. 그리고 네 글자, 네 번입니다. 중자금입니다. 시작. 중개, 대리, 투자, 자문, 감정, 평가, 분양, 대행업입니다. 여기서는 뭘 물었어요? 이거 물었어요. 관련 서비스. 그래서 이 문제는요. 뭐가 뜨면 다 틀리냐면 임, 개공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끝날 때 임개공 맞다면서 임개공은 부동산업은 맞는데 그 업이 무슨 업이지? 임대 및 공급업이지 관련 서비스업이 아닌데 문제에서 뭘 물었다고 지금? 관련 서비스만 물었다니까. 맞아요? 그래서 끝날 때 뭐로 끝나거나 개발 공급업으로 끝나거나 임대업으로 끝나는 거 하나 더 있어. 이렇게 세 개는 절대로 관련 서비스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 수험생들이 부동산업을 찾으면 안 돼. 문제가 부동산업 중에서 관련 서비스업을 물었다니까. 좋아요? 그리고 정답부터 공개합니다. 정답은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은 돼야 안 돼요? 됩니다. 주거, 비주거까지는 돼. 맞아요? 근데 무슨 관리는 하는데 기타 관리는 안 돼. 좋아요? 그리고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들어요. 네 글자가 나와야 되는데 이 네 글자를 다 외우셔야 됩니다. 따라서 해요. 중개대리, 투자자문, 감정평가, 분양대행. 그래서 투자 비쌌던 것 같은데 없어요. 투자자문업이에요. 중개금융업 아닙니다. 중개대리업입니다. 오케이? 분양대행업은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 문제 답은요. 니은하고 이응 해서 답은 2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답은 몇 개? 2개. 니은, 이응에 2개입니다. 맞힐 수 있겠습니까? 요 정도 맞히고 나면 부동산은 따로 공부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 푸는 순간 느낌이 좀 와야 됩니다. 아, 이거 진짜 한 권으로 다 끝나겠네. 요약집이나 시크릿 노트 안 가도 되겠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6번 갑니다. 6번 가기 전에 제가 요것만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것만. 다른 건 다 집어치우고 요것만. 대답하세요. 토지는 공급이 돼야 안 돼요?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다. 왜요? 부증성. 요까지가 안 세트예요. 요까지가. 토지는 경제적 용도적 공급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왜요? 용도의 다양성.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온지 X인지 얘기하세요. 토지는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다. X예요. 우리 수험생들이 어디 꽂혀 있는지 아세요? 물리적 공급 불가능함에 꽂혀 있어요. 물리적 공급 무조건 맞대. 물리적 공급 불가능함만 나오면 환장해요. 뭐라는지 아세요? 확실히 기억난대요. 개론 선생이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다고 했던 게 확실히 기억난대요. 더 중요한 건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한 건 누구 때문이다? 부증성 때문에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한 거예요. 문제 또 냅니다. 토지는 부증성 때문에 경제적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 X. 그건 더 확실히 기억이 난대요, 자기는. 경제적 용도적 공급이 가능하다는 건 자기는 때려 죽여도 그건 답이라는 거예요. 토지는 경제적 용도적 공급이 가능한 이유는 누구 때문이다? 용도의 다양성 때문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토지 특성들 밑에 쭉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 위로 올라가서 문제 빨리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 개별성 때문에 일물일가의 법칙이 배제되는 건 맞아요. 대체관계가 제약되는 것도 맞고. 근데 부동산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라 무슨 경쟁 시장이 된다? 불완전. 이게 틀렸습니다. 토지 시장은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된다라고 해야 됩니다. 1번은 틀립니다. 개별성 때문에 불완전이에요. 2번. 최유효 이용을 해야 되고요. 집약적으로 토지를 이용하는 것은 무슨 성 때문이? 부증성 때문이 맞습니다. 혹시 정리 안 되신 분들은 밑에 내려가서 팁을 좀 보고 오세요. 답은 몇 번? 2번. 감정평가할 때 부동성 때문에 지역 분석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임장활동을 배제합니까? 필요합니까? 자, 그러면 이거 배제하는 근거 요거랑 자 4번으로 갑시다. 영속성 때문에 관리 잘해야 되고 장기 투자를 통해서 자본이득과 소득이득을 얻을 수 있으며 부동산 활동에 감가상각이 필요하는 근거가 된다. OX, X. 이거는 뭐 되는 근거? 배제되는 근거. 그래서 3번과 4번의 밑줄을 바꾸셔야 됩니다. 자, 갑시다. 무슨 성 때문에? 부동성 때문에는 임장활동이 뭐하고? 필요하고. 무슨 성 때문에? 영속성 때문에 감가상각은 뭐 된다? 배제된다라고 해야 됩니다. 다시. 영속성 때문에 감가상각은 배제되고 부동성 때문에 임장활동은 필요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이해하셨습니까? 공부 덜 하신 분들은요. 임장활동만 나오면 환장합니다. 감가상각만 나오면 환장하고요. 백선에서는 그런 걸 좀 집어드리는 거예요. 5번입니다. 토지는 부증성 때문에 용도적 관점에서 공급을 늘릴 수가 있다. 맞죠? X입니다. 이제 5번 답 체크하면 나 너무 섭섭해. 용도적 관점에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건 맞아요. 맞는데 용도적 관점에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건 누구 때문이지? 용도의 다양성 때문이지 얘가 부증성 때문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물리적 공급은 뭔데? 불가능인데 걔는 무슨 성? 부증성. 경제적 용도적 공급은 뭔데? 가능인데 걔는 무슨 성? 용도의 다양성. 성을 확실하게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성을 모르고 그러지 말라고요. 성질나게 말이야. 성. 한번 해보자. 물리적 공급 불가능. 부증성. 경제적 용도적 공급 가능. 용도의 다양성. 성 좀 해달라고 성. 성이 더 중요하니까. 5번 체크하고 안심하는 분들 안타까워 죽겠습니다, 여러분들. 특히 마지막에 있는 중간에 있는 요거 토지 공급 요거는 별 하나 때려 두시고 토지 특성까지 이제 요즘에는 물리적 공급 불가능은 너무 잘하고 경제적 용도적 공급 가능은 너무 잘하시는데 요거 좀 못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7번에 TDR까지만 하고 좀 치겠습니다. 자, 개발권 양도제도 TDR은요. 제가 소개 좀 해드릴게요. 이게 무슨 공준권이죠? 사적 공준권입니다. TDR은 지하권 그러면 틀려요. 오직 무슨 권?
공중권 중에서 사적 공중권입니다. 지하권 아니에요. 예. 그리고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소유권 부여야 개발권 부여야. 개발권. 소유권 주는 거 아니야. 개발권 주는 거고. 우리나라에 실시되고 있지 않고요. 보상을 하긴 하는데 공적 자금 투입을 통한 보상이 아니에요. 시장 기구를 통한 보상이다. 또는 사적 자금을 투입을 통한 보상이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발을 더 하고 싶은 시장 주체가 보상하는 거지 정부가 개발 제한 구역 지정해서 미안해 하고 보상해 주는 제도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TDR 제도는 답은 3번인데 1번, 2번, 3번만 열심히 봐주시면 됩니다. TDR은 지하권과 관련이 있고 없고 오직 공중권, 특히 사적 공중권 하시면 되고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소유권 부여 아니라 무슨 부여? 개발권 부여하시면 되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시행되는 제도는 아니고 보상을 하긴 하는데 뭐를 통한 보상이다? 사적 자금 시장기구, 사적 자금 시장기구를 통한 보상이지 공적 자금을 통한 보상이 아니다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번 시간은 총론을 해봤고요. 좀 쉬셨다가 부동산 경제론으로 넘어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